이주인. 여자아이들이 겪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처음으로 겪고 알아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는 성과 성애와 사랑과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을 고민할 때 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것을 겪는 일이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지?가 같이 동반되는 감정이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했던 여러 가지 정말 전방위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사랑과 폭력이 붙어있는 어떤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성폭력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기원해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메리 클락하고 다르게 막 섞여 있는 듯한 특히 오프닝 장면은 메리 클락이 되게 유명한 외계 영화죠. 키즈의 오프닝 장면 되게 많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영화였었고, 하지만 이제 인물들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들, 주인을 따라가는 모습들이나 보여주는 방식들은 되게 다르된 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기다리면서, 그래서 키즈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부터 키스를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가 감독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영화는 없었거든요. 뭔가 결심을 했구나 라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워낙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시기도 하죠. 맞아요. 이 영화의 그 첫 장면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실 때 해서 그 장면, 키스 장면을 시작했던 것에 대한 어떤 출발점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메리 클락 감독의 키즈라는 작품은 아마 지금 저 굉장히 어릴 때 20대 진짜 10대 후반 10대 초반에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다시 보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영화가 생각이 날 때 이제 다시 꺼내본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 못 찾아보실 어둠의 경로로 밖에 아마 못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지금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나 있을까? 이제 되게 불온한, 하지만 이제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인데 그 장면을 실제로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배우들이랑 그 오프닝을 같이 보면서 우리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성애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로맨틱하거나 어떤 풋풋한 사랑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몸을 던지면서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두 남녀 아이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장면을 배우들이랑 같이 보기도 했고요. 시나리오상에서도 사실상 그건 원래 2씬이었는데 1씬이 있었어요. 근데 1씬은 이제 복도를 걸어오는 주인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풍경에 있다가 확 넘어가는 순간을 만들고자 했어서 사실상 지금의 오프닝의 구조와 비슷한 이제 조금 더 확 깨는 듯한 이제 그 장면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친구 유라의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림을 상상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처음 봤을 때는 명확하게 뒤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그림을 상상하는 장면인 거야? 친구가 그걸 상상하는 거야? 했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그런 설계들을 몇 군데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랄까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영화적인 재미랄까. 이제 영화를 볼 때 제가 이런 방식을 사실 지금까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조형적으로 커트가 넘어가. 네네. 근데 그리고 되게 사실적으로 이제 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쭉 해왔는데 이 영화 만들 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영화를 장편 2편 만들었는데 잘 모르는, 그러니까 영화적인 형식, 영화적인 구성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2편 만들고 오히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좀 어떻게 하면은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 장면이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좀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관객일 때 좋아하는 그게 흐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고 해서 예측이 안 되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을 이렇게 끝없이 따라가게끔 하는 식의 장면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약간 아사모사하게 좀 이게 상상이었나 근데 돌아보니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방식들을 좀 몇 군데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있죠. 그 유라의 그림 이렇게 곱게 칠하는 거. 사실 이제 그 체육관에서 그 칠한 페인트 칠하는 것과 나중에 누가 더 덧칠하는 것과 또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 사실은 저도 이전에는 이런 거 잘 안 쓰셨는데 이번에는 또 많이 쓰시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기도 하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들을 이미지로 또 끌어당기는 방식이 되기도 해서 그런 고민을 이번에는 좀 시도를 해봤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건 실제로 이런 샷은 좀 잘 안 쓰셨는데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익스트림 롱샷인데 공간 되게 넓게 보시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각 슈트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쓰시고 학교에 그 뭐 테니스장 같은 데 지나갈 때도 쓰시고 학원에 다시 이제 주인이가 남자친구한테 다시 다가올 때도 쓰고 한 5번인가를 그 컷을 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전체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컷은 잘 안 쓰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또 나중에 보면 그 동생 혜인이랑 할머니가 이제 그 절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되게 멀리서 보는 것들은 저렇게 롱샷에 진짜 큰 극장에서 안 보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그런 감을 쓰시는 건 이전 영화에서 우리들 음식 때는 거의 샷들이 있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건 왜 썼을까라는 게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이런 얘기 와서 잘 안 했는데 진짜 원초적으로는 그냥 그런 장면 찍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찍어봐서 제 영화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테마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여유가 저한테 좀 없기도 했고 한 인물을 제가 그 전에 이제 1인칭 영화가 1인칭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모든 장면에 나오는 그래서 주인공이 겪지 않은 일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방식의 이제 그런 영화들을 주로 했다가 이 영화는 제목도 세계의 주인이 됐고 이게 주인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가 속한 주인이가 어떤 일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과거에 겪은 일도 포함해서 이것이 주인이가 속한 이 세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그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3인칭이 됐는데 그랬을 때 끝없이 이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멀리서 환기해서 보는 그 장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익스트림 롱샷을 나도 영화에 언젠가 잘 테마와 어우러질 때 찍어보고 싶은 데랑 좀 결합이 된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들 거의 대부분은 보통 이제 그런 부감샷 같은 거 찍을 때 설정샷이라고 해서 씬의 어떤 일부로 이런 공간을 소개하는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실제로 씬 하나를 롱숏으로 찍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인서트 같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사실 더 넣고 싶었는데 좀 뺀 것도 있었고요. 어떤 장면은 주인이가 반에서 이제 수호랑 처음으로 크게 다투고 그래 내가 성폭력 피해자는 어쩔래? 하고 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으로 무마한 다음 쇼트가 이제 친구들이 테니스 코트 같은데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학교를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 대사가 좀 있었어요. 유라랑 주고받는. 그래서 유라가 너 왜 이렇게 큰 장난을 쳐? 애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끼지고 이런 너 너무 가볍게 좀 그러지 마. 이런 친구를 좀 단돌이 하는 대사를 좀 썼고 이제 그런 장면도 가끔 좀 찍기도 해봤는데 이제 그 장면을 넘어갈 때 그냥 이런 너무 엄청난 일을 주인이가 확 터뜨린 다음에 그냥 아예 완전히 떨어져서 이들이 근데 계속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그래도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런 큰 장난을 치고도 다시 수습했고 사실 세상은 또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든 말든 이제 뭐 그런 식의
효과를 좀 주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좀 덜어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우리 집은 주로 주인공이 거의 1인칭에 가까운 시점으로 거의 다 모든 장면에 나오면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전체를 다 조망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충분히. 어쨌든 주인이 주인공이고 과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과거는 일부러 재현을 안 하셨잖아요. 과거로 들어가시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 과거 비슷하게 그 어린아이의 어떤 그 상처나 고통에 대한 느낌은 아까 그 이제 서명을 받는 그 친구의 동생 누리를 통해서 약간 그걸 연상하거나 약간 호응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느낌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굳이 과거를 뭐 사실은 뭐 이 얘기는 좀 더 단계적으로 깊게 넘어가긴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되게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고 말로만 전개가 된다는 건 되게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플래시백 과거 주인이가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길래 뭐 이런 당연히 그런 궁금증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야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사람의 본질적인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의 디테일을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플래시백을 잘 찍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도 그냥 설명적인 근데 이제 주인이의 그렇다면 이것은 사건을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그 지금의 주인이가 이따금 겪는 트라우마의 고통 같은 것은 그런 장면으로 회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한순간에 그렇다면 주인이가 어떤 한순간 돌아가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이런 종류의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회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뭔가 장면화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거를 장면화하는 것 하면은 이제 영화랑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거하더라도 오히려 이 뭐 생존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든 비생존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든 각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이 이제 그냥 각자의 관객들의 경험과 맞붙을 수 있는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놓는 순간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영화적으로는 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더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약간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좀 맞았구나. 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위 말하는 재현의 문제인데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영화들이 홀로코스트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나 유명한 감독인데 클로드 란츠만의 쇼와 같은 경우는 재현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홀로코스트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고통을 어떻게 알아? 여기서 보면 주인이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친구한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당성은 주인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뭐 동생이 걱정돼서 또 서명을 받기 시작했겠지만 그건 영화에서 충분히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이 사람의 고통을 보여주거나 설명한다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건 되게 홀로코스트 영화들에서 되게 중요한 현재적 이슈이기도 해서 물론 이제 재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베르만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그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사후야드 같은 홀로코스트 영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인터뷰나 책에서 계속 쉰들러 리스트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구경거리나 스펙터클을 줄 수 있고 그 당시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는 영화적 행위를 둘러싸는 두 입장인데 감독님이 선택하신 입장이 꽤나 가까워 그런 입장이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을 내가 클로드 란츠한테 비슷한 얘기했어. 난 그 홀로코스트 장면을 재현하는 걸 다룰 자신이 없다. 10시간짜리 쇼와 다큐멘터리에서 현재 아우슈비츠를 가고 현재 증언된 목소리만 있어요. 아마 이제 좀 설명드려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영화 있었죠. 홀로코스트 다뤘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보시면 홀로코스트 장면이 그 아우슈비츠 안으로 안 들어가요. 바깥에 있는 독일인 가정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안에 안 들어가요. 그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거나 재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건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 보면 그 독일인 그 장교가 계단에서 구토를 하고 현재 아우슈비츠 박물관으로 넘어와서 그 신발이 쌓여 있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때 그게 현재 아우슈비츠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재현하는 건 말이 안 되라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꽤 중요한 윤리적 입장 중에 하나여서 물론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고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독님이 주인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주인이 또 그걸 감추지 않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가볼 법한데 그걸 거부했다라는 게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적었어요. 그 영화를 아직 안 봐. 그 말씀만 듣고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영화를 막 급하게 적었는데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이 테마를 되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이제 거의 6년 걸리죠. 그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틈틈이 계속 그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사하게 되는 게 자료조사를 이제 어쨌든 작가로서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성공력과 트라우마 연구를 그냥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플러스 생존자들의 이제 트라우마 연구를 할까? 정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계속 이게 재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재현하든 그것이 정확하게 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과 불확신이 있는데 동시에 그 말씀하신 그 반대쪽에서 실제하는 고통을 정확히 마주보고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지점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저의 어떤 선택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의 디테일에서 사건에 존재했던 혹은 사건 이후에 그 근방에 존재했던 보통은 내가 자신이 없다 그걸 다룰 수는 없는데 현재의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미도가 이제 법정 앞에서 증언을 하는 부분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실은 영화 전체에서 보면 좀 생뚱맞거든요. 이게 주인이 얘기도 아니니까 그것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미도의 삶이 흘러가도 그 장면까지 거긴 진짜 주인이도 없어요. 그 법정에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고통을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여전히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겠구나 정도에서 이제 제가 선택한 방식이 현재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하나 더 놀라웠던 건 이건 진짜 놀랐어요. 주인을 때로는 가해자 위치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 되게 짧게 지나가지만 우리는 피해자로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머릿속에 인지가 되겠지만 가해적 활동들을 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 가해자 위치에 놓는다든가 특히 CCTV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찍는 거의 행위가 이제 어쨌든 수호는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엄마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누리가 와가지고 꼬시는 거 아프다고 못 말하면 하면서 이제 그 대사를 치는 순간에 확 전환이 되긴 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크게 인상에는 안 남는데 따지고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주인이 때로는 가해자 위치에 오인받거나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건 여기까지 생각하신 거야? 몇 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너희들이 이렇게 규정하지 마라고 하는 영화의 차원을 벗어나서 때로는 주인이도 어떤 맥락 속에서는 학교 폭력에서 사실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실이니까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입장들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같은 거에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그런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되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좋았던 부분이 됐었어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을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 사회에서 피해자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실은 제가 영화 개봉하고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뭐 이런 그 리뷰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정작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는 피해자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근데 사람들이 어떤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 상처 자체라고 오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종류의 그 개개인의 전 비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말하지 못하는 비극도 있고 집안에 들이온 비극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로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그 사람을 완전 정체화 시켜버린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늘 놓이니까 근데 그거를 뒤흔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세서 피해자라는 그것이 되게 세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역동할 수 있어야 이게 좀 지워지면서 인물이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주인이가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제 오히려 촬영 중간에는 저희 배우가 서수빈 배우가 그 조절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쨌든 그 서수빈 배우 엄청나게 큰 짐이 있었을 텐데 혹시 내가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고민들이었어요. 그 배우는 혹시 수호를 이렇게 밀칠 때 너무 세 보이나요?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가지면 어떡하죠?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뭐 발로 차지 말까요? 뭐 등등등 해서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배우가 같이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또 이어서 사실 궁금했던 장면이 이제 1시간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사인을 하게 되고 이 영화에 되게 유명한 장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 세차장 장면이죠. 세차장 장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이제 컷이 바뀌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마 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해서라고 했다가 갑자기 컷이 딱 바뀌면서는 그때 이제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소음이와 함께 갑자기 주한이의 감정이 폭발하는 걸 그때 처음 보게 되는 셈이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내면의 목소리를 마치 듣는 것 같은 폭발력인데 그게 약간 좀 점프를 하긴 해요. 그 컷의 연결이나 장면들처럼. 그래서 이건 되게 분명히 의도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편집하실 때 되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냐 그 공간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 하는 순간은 따지고 보면 이 영화 전체에서 자기의 마음을 엄마한테 엄마 왜 나 그때 다른 애들 돌봐주면서 왜 나를 신경 안 써줬어라고 하는 건 진짜 사적인 고백인 동시에 되게 가까운 사이에 할 수 있는 고백인 동시에 그 감정이 크기가 되게 갑자기 팍 돌덩이가 던져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연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연기도 두 배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뒷모습만 보시는 혜진 배우의 그 가만히 있음은 저게 전달이 돼도 표현하는 게 배우로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그 장면이 아마 많은 분들도 머릿속에서 또 남은 장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장면의 어떤 농도, 짓기, 강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여쭈게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여쭈고 근데 복합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이 엄청난 그 해석에 비해 너무나 크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사실 90%의 고민은 세차장을 못 구한 큰일 나는 고민과 독립 예산 안에서 어떻게 장면을 코티를 만들지 그 옆에 뭐 차를 분해해서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 레이였는데 차에 이제 태우고 저희도 못 탔어요. 그 차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카메라 태우고 그냥 배우들 보낸 거거든요. 그 정도의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인이가 감정적으로 엄마 원래 미안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저 주인이의 가장 이 순간에 느끼는 가장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자연스러운 과정 같은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그라데이션으로 화가 잘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 사건의 농도가 그렇게까지 진하지는 않을 때 좀 그래도 그라데이션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갖고 있는 상처인데 그것은 어떤 순간에 그냥 뭔가 조금만 이렇게 긁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억압된 것일수록. 근데 이 집에서도 주인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주 고마운 환경이기도 한데 이것조차 전 주인이가 억압되는 상태로 있다가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이러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참다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터뜨릴 때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수빈 배우랑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제가 부탁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려져 버리는, 그래서 자기도 제어가 안 되는 종류의 어떤 표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오히려 기술적으로 이 세차 돌아가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말자. 근데 저는 사실 소수빈을 믿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본인 안에서 이것이 컨트롤이 되는 선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도로만 했었고, 사실은 혜진 배우님은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한 것이 뭐냐면 그 영화 현장에서는 배우님이 아마 여기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 너무 단순한 사고로 제가 너무 주인이한테 집중돼 있고 긴장을 했어서 주인이를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얕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조금 선배님이 너무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을 밖에 흔드는데 막 흔들리기, 밖에 종이장처럼 흔들리면서, 그리고 이제 물을 주거나 이럴 때도 또 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원성이 있었고요. 근데 네, 혜진 선배님이 오히려 그거를 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다정함의 수치를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부탁을 테이크마다 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알아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혜진 선배님이 한 뭐 100% 하던 것을 90% 정도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테이크를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편집실 가서 보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한 대로 더 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고, 오히려 큰 스크린에서 볼 때 이게 여기서 엄마가 아주 미묘한 차이로 조금 더 했으면은 이 모녀가 얼마나 많은 횟수로 세차장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길래 이 엄마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기로 결정을 했을까의 어떤 느낌이 오히려 안 났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나중에 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진 배우님이 사실 감독님 영화 장편 다 나오신 유일무이한 인물이잖아요. 네. 나름 페르소나 아니에요? 엄마 역을 다 주시면서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도 봤을 때도 되게 반가웠었는데, 혜진 배우님 관련한 장면 중에 어쨌든 초반에도 친구들하고 그 영통할 때, 영상 통화할 때도 술을 먹는 장면이고, 강경화라는 말도 나중에 병원에서 나오고 계속 술을 먹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이 그 화장실 갖고 이제 혜인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주인이가 있어서 못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혜인이한테 여기다 노라고 주고 혼자 보틀 이런 거 갖고 와서 딱 마시는데, 저는 그게 묘사는 안 됐지만 그게 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유심히 안 보시면 그냥 뭐 차 같은 거 그렇게 마신 거다 싶은데, 딱 그때도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사실 설명을 딱 정확히 일부러 안 하셨지만, 다 안 드러내셨지만 보면서 거의 술이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또 노골적으로 술 따르고 이렇게 앞에 했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워킹맘에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에 이 집에 들이온 그림자가 깊다 보니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술을 대놓고 마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에서 늘 이렇게 텀블러에 숨겨서, 그 되게 독한 양주인데 그거를 숨겨서 이렇게 텀블러에 넣고, 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보이기에는 엄마가 이제 뭐 먹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거를 주인이나 혜인이나 알 거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집안에 이렇게 가족들과 무슨 일 있을 때 그 절대 모르지 않는데, 이제 공공연한 비밀처럼 그렇게 했었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술 마시고 하고 하자면서 이렇게 대사를 날리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도 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에서 꽤 궁금한 것들도 있는데, 뭐 요즘 용어로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을 던져놓고도 일부러 그냥 해결 안 하거나 지나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초반에 보면 선생님 그 책상에 사과, 나중에 사과를 나눠주기도 하고, 사과를 좋아해? 뭐 중간에 농담처럼 뭐 알러지가 있어라는 얘기를 이상희 배우님,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사과를 보면 정말로 알러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과를 정말로 싫어하는 거야? 이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영화 아무리 뒤져봐도. 사과를 처음에 보면 초반에 되게 클로즈업 딱하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 주인이가 확
보는 시점샷도 그대로 주셨고요. 도대체 사과는 뭡니까? 사과는 그냥 뭔가 물음표 그 자체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원래 사과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것저것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야기적으로 이 안에서 좀 풀어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할까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가게 해줄까, 뭐 예를 들면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뭐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하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영화에 이거는 저도 이제 새롭게 영화 공부하는 학생처럼 막 봤던 영화도 다시 보게 되고 좋아하는 영화들을 막 깊이 파면서 제가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다 설명해 주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영화에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남았을 때 그거를 저의 심상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여전히 뭐 몇 해,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거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뭐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주인이는 그럼 사과를 정말 그냥 싫어할까? 왜 싫어하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안 좋은 기억은 뭐 그런 성폭력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먹었는데 너무 체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기억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사과를 줬는데 걔가 너무 싫어했어. 정말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맛이 싫을 수도 있고 식감 싫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광주인가 어디서 그 집이 했을 때 한 가게분이 오셔서 저도 사과를 싫어합니다. 맛이 싫어요. 이러고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식감도 별로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이제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런 어떤 물음표로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 친구분이랑 영화를 보셨다면은 그 주인이 뭐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쪽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쪽지가 사실 요즘 시대에는 안 어울리죠? 네, 맞아. 월드스쿨.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전 그게 딱 인터넷 댓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환원을 해서 받아들여 모방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쪽지의 목소리가 온 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로 바뀌는 이 다성성, 일종의 목소리들이 다 어우러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회적 사건들이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잖아요. 뭐 되게 호의적인 것이지만 뭐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나 폭력적이거나 더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댓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여기서도 보면 그 마치 챌린지 하듯이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스러운 것들도 분명히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 쪽지라고 하는 그 특히 이제 신발 신었는데 발에 뭐가 이상해서 쪽지가 딱 나오는 장면은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막 하면서 그걸 몰랐단 말이야. 어떡하지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쪽지를 그렇게까지 쓰고 싶으신 특히 이제 화면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면에 그렇게 하나의 샷으로 보여주잖아요. 사실 요즘 영화들에선 잘 없는 것이기도 해서 누가 들여다보는 거거나 같이 이렇게 어깨를 걸거나 등을 걸고 찍는데 그걸 단독으로 보여주시는 건 여기에 되게 많은 애정과 힘과 것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즘 친구들 쓰나 싶었는데 가끔 뭐 편지 같은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절에 되게 쪽지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정말로 댓글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주인이가 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주인가 뻥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네가 어떻게 그런 식의 농담을 할 수 있어? 당사자를 생각하지 않고 라고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의 진위를 의심할 수도 있고 이 가벼움 주인이가 겉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성폭력 생존자분들한테 뭐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우리 그 사회는 이제 넘어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 뭐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너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냥 너무 많이 달리는 기사에 다 달리는 댓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뭔가 얹힌 채로 이렇게 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길어 올려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동시에 그 자신에게 던지는 공격, 내면에서 올라오는 공격이 전 제일 무섭고 힘드는데
그 실제로 너무 많은 우리가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건데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내면에서의 공격이 올라올 때 그게 정말 힘든 거라서 그 마지막에 또 다른 생존자의 편지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건데 그것은 동시에 그 쪽지를 보는 주인이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손글씨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누군가 주인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면을 상상해 봤을 때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글씨에 이제 사람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너에 대해서 추궁하고 공격하는 거야. 너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아야 되라고 누군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하는 거잖아요. 들킬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어떤 용기를 내면서까지 주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어요. 그리고 특정해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실제로 주인에 반해서 누군가 보냈다면 이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손글씨가 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씨를 쓰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다 콘테스트 여러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했습니다. 마치 뭐 살인의 추억에서 봉준호 감독이 범인을 누굴 특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 빠르게 썼다고 하거든요. 비슷하게도 느껴지기도 해서 되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지금 아까 누리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끊고 다른 얘기로 전환됐었는데 누리가 주인이의 또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누리의 가족은 아빠도 크게 존재감이 없지만 엄마는 완전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는 어떤 아이의 문제 그래서 수호가 훨씬 더 거기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영화를 보는 동안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었고요. 처음엔 수호가 뭐지? 라고 했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위치를 대신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가 됐었는데 누리의 어떤 설정 사실은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소녀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눈길이 갔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플래시백을 쓰지 않기로 한 다음에 이 영화의 주인이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은연중에라도 그 마음속에 남을 만한 어떤 은연 시절을 떠올릴 만한 어떤 이미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정이 좀 들어오게 있고요. 이제 실제로 주인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를 그냥 이거는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근데 어린이가 없으면은 그걸 우리가 상상이 힘드니까 영화에 이제 그런 다양한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이랑 선의와 아기가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선의와 또 다른 선의가 싸우는 게 진짜 힘든 이야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호가 하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한참 바쁜 고등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호의 어떤 정당성 생각하다가 아주 어린 여동생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 실지 않은 불안이겠다. 수호가 되게 서명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내가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집에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케어를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어딘가 누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는 근데 수호네 집에 누수가 있을 거라 생각은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아주 사랑으로 수호가 막 불안해할 때 아빠는 오히려 느긋하게 좀 이렇게 풀어주시는 성격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수호의 불안, 이제 분명히 누수가 있을 거야. 이것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는데라는 상상의 불안을 대면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누리가 좀 설정이 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빠진 씬들 중에선 찍었는데 이제 영화의 이제 구성상 좀 빠진 것 중에는 저희 방송반 진행하는 서명인데 방송반 선배들은 또 끝없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서명을 다 받고 어떻게 하면 방송에 터뜨릴까 이제 이런 이제 좀 크게 프로젝트를 키우는 것에 대한 그 가운데 수호도 같이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욕망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다뤄주지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이 영화를 이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아프다고 말해라 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와 꼬집는 행위들을 하다가 누리가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그래 아퍼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장면이
제일 뭉클했던 순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누르고 참고 있는 엄마의 존재의 아픔을 호소하는 장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도 이 영화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측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혜인이도 아프죠. 그리고 혜인이의 가장 깜찍한 그런 마술쇼할 때 왜 누나를 이렇게 오라고 할까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 쪽지에 자기의 그 소원, 그런 불안 이런 걸 적어서 이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것들도, 그래서 누나가 안 오니까 계속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전 처음에 엄마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누나를 찾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각각의 아픔들을 해결하는 방식들도 저마다의 방식들이 보여지고, 이 가족 구성원도 다 지점들이 아토피가 있던 혜인이가 뭐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힘들어서 이제 간경화나 뭐 사실 굉장히 이상이 생겨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픔에 대한 것을 꽤나 되게 힘이 막 실리는 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 보면서 이게 정리가 되겠어? 라고 하는 시간까지 흘러가다가 그걸 거의 한 큐에 각각의 아픔들을 다 연결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 동상을 찍어주면서 갑자기 특유의 어떤 고등학생들의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약간 윤곽 감독이 마지막까지 머리가 터졌겠는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결책들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방점을 찍어야 되긴 하니까요. 물론 완벽하게 끝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시나리오를 쓰던 과정에 저를 위로해 주시는, 정말 머리가 터져. 그 제공이 안 되니까 이제 막 다리가 찢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뭔가 시나리오 쓸 때 제가 하나 좀 작정한 게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쓸 때 이 성향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그 엄청나게 심한 강박이 있어요. 저는 작가분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저의 강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금까지 영화들이 인물이 좀 다치나 이제 이런 게 제가 너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이렇게 여물어버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영화는 어차피 인생의 큰 고통이나 상처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아. 이제 이거를 디폴트를 깔고, 근데 그래 다 마무리되지 않아도 우리는 마무리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하지, 이게 더 관건이었어요, 마무리보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혜인이 같은 경우는 그 마술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주인이 입장에서도 막 그 쪽지를 마지막에 받고 막 그런 장면 예전에 썼었어요. 뭐 이렇게 초보 단계에서는 막 그거를 애들한테 막 이런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크게 터트리는 막 그런 것도 썼다가, 주인이가 학교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답게.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 계속 살아온 바이브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기분 속에 주인이가 할 수 있는 모험생도 하고 가장 큰 불만 표출은 땡땡이 치면서 나의 화를,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뭔가 이제 그런 식의 마무리들, 그리고 이제 엄마도 단낭이 터져 나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뭔가,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좀 늘 계속 그 마음에 쓰리게 남아 있는 거는 수호도 마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누리랑 같이, 그러니까 아마 엄마나 그 원장님을 통해서 주인의 사과를 받았을 것이다. 미안해라. 근데 이제 수호가 그렇다고 그걸 넘어갈 것인가? 저는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수호가 이 전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게 있어서, 이게 사람이 다면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주인이를 자극했기 때문에 주인이도 자기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수호도 어떤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훔칠 수 없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누리랑 같이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그럼 누리가 이제 막, 나 근데 최근에 친구한테 복싱 배웠어. 누리는 이제 관심사가 넘어간 거예요. 이미 얘는 생각도 안 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잘라냈는데, 이제 그런 마무리에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 마무리를 안 하면서도 좋아하는 감독님들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마무리 안 하죠.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제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엄마가 꽃을 계속 갖고 오잖아요. 집에 뜨는데도 있다가 시들어서 주인이가 버리면 또 갖고 오고. 그럼 그 꽃의 의미는 무엇이 궁금했어요. 꽃은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엄마의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술 마시는 것도 나쁜 습관인데 집에 이 엄마 이렇게 살려고 진짜 아둥바둥하는 엄마인데 자기를 위한 거를 뭔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에 어떤 살아있는 거, 생기가 있는 거 사실 이제 꽃은 또 잘라보니까 살아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 거 그 사실 저는 꽃 사는 거 되게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지만 곧 시들 건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꽂아놓고 그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어떤 사치를 엄마의 어떤 사치인 거죠. 이 각박한 삶 속에서. 근데 그걸 돌볼 여유와 힘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엄마는. 근데 이제 끝없이 이 엄마도 자기를 위한 것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동시에 꽃을 사오는 사람과 그걸 돌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인 거죠. 인간이 그렇게 다면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설명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출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화면의 질감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날로그처럼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는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그렇게 질감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데이트 시일 때는 그냥 좀 일상을 잘 보내고 있다라는 건가? 근데 뭔가 이 질감을 주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을 찍고 있고 그래서 그 좀 연출과 의도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스마트폰 너무 좋아져서 4K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화가 주인이는 어떤 아이야? 그랬을 때 주인이는 이런 빨간 색깔의 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는 빨주노초파나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할 때 근데 저는 근데 또 제가 강박적으로 저는 되게 정리하고 싶어하고 어떤 단정한 토의 매너를 제가 지금까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저도 깨고 싶은 거예요. 영화의 형식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울퉁불퉁해야지 테마를 잘 담는 그릇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서 중간에 틱톡 영상 같은 이제 춤추는 장면이라던가 데이트하는 영상들 그리고 마지막에 유라가 찍는 장면을 실제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그 소스를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마지막 특히 유라가 찍은 장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 핸드폰 안에서 제일 많이 디지털 줌을 당겼을 때 이제 그렇게 깨지는 거죠, 화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질감이 된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화를 쭉 보다가 갑자기 좀 같은 톤이 아니라 이질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올 때 약간 또 정신이 들죠. 이렇게 저건 또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가 계속 그런 식의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다른 걸로 하지? 근데 그게 그냥 제가 하려는 이야기랑 좀 맞붙는 형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 열외로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 괴로웠던 게 이 스마트폰이 요새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디지털 줌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주인이를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마지막 것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데이트 영상까지는 실제로 배우들이 찍었어요. 그 실제 유라가 찍고 실제 데이트하는 본인들이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저희 촬영들 찍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은 유라가 찍는 건 촬영감독님이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져서 너무 스마트한 기능이 나와서 줌을 해서 주인이를 잡았는데 그 앞에 이제 애들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끝없이 인물을 막 포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누가 지나가면은 걔가 갑자기 주인공인 줄 알고 포착해서 포커스가 되면서 갑자기 자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카메라가 막 자기 안에서 그냥 내려가서 걔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최신 기능이랑 싸우면서 저희가 그거를 찍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상해졌는데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해졌는데 그게 오히려 영화에는 맞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질문 받고 싶은데 지금 극장이 이미 오버가 돼가지고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극장을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시는 게 얼마나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 극장 되게 자주 가고 이 시간만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며 가며 시간 있고 나오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뭐하고 이 너무너무 귀한 하루를 내주셔서 덕분에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만드는 내내 성폭력 이야기는 불편하잖아. 그거를 관객들이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랫동안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극장에서 봐주시고 어쨌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감독으로서 이제 차기작 만든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